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보리도 긴급 소집이 됐다고 하고 이 중동 사태 아무래도 얘기해봐야 되겠죠. 어제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서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그 암살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서로 이란, 이 중국, 러시아, 레바논 같은 데는 이제 이란을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너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그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유엔 주재 레바논 대사가 안보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범인은 이스라엘이고 희생자는 안보리 휴전 결의안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새벽에도 그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미국 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미국은 지금 그 이란이 헤즈볼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 같다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방어를 지원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국방성 대변인은 일체 그 코멘트를 안 했는데요. 네. 그 악시오스가 3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미국 판단은 이란 보복이 지난 4월 그 이란이 그때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죠. 그때보다 더 스케일이 클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헤즈볼라도 자기네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조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질 것 같아서 거기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브링컨은 지금도 계속 사태가 악화되면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선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든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유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사회에서 사태를 진정하려고 좀 압박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유엔 네. 사무차장은 그 안보리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일이나 무장 드론으로다가 그 동원 이렇게 해서 암살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그 영원한 평화는 폭탄이나 총알로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 소집 요청에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알제리가 이란이 네. 요청을 해서 이제 이달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안보리 네. 의장국이.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알제리가 동의를 해서 소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공급한 F-16 전투기를 처음으로 작전에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 네. 그 확인된 건 아니고요. 외신 보도인데요. F-16 전투기가 도착을 해서 첫 작전에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국제뉴스 그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는 우크라이나 공군 관계자도 이걸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AP 보도는 아주 작은 규모가 공급이 됐는데 몇 대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도 여기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F-16이 마하 최고 네. 음속보다 2배 빠르게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구 속거리가 한 3,200km니까 이제 작전하게 되면은 만약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요. 네. 특히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그 미사일만 같은데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그 F-16 달라고 했고 한 13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그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제 F-16 한 60대 이상을 공급을 약속한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F-16이 와도 그걸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미국 같은 데도 훈련을 받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도착을 해도 이거를 실제로 전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F-16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크렘린궁 쪽에서도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어제 크렘린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전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격추할 거고 그러면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보도만 있지 공식 성명은 없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유엔에 있는 러시아 그 차석 대사는 이 F-16에 특히
특히 그 미국이 이제 여기다 미사일이라든가 첨단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이렇게 앞서 전해졌는데 이 문제를 다음 달 중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따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보리가 소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말쯤에 푸틴이 F-16 뭐 핵 투발 능력을 갖췄다. 뭐 이런. 그때 3월 말에 푸틴이 그 러시아 공군기지 네. 방문해서 뭐 자꾸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가만히 앉지 않겠자 하면서 특히 F-16은 핵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F-16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걸 고려해서 러시아가 작전 계획을 짜겠다. 그러니까 핵 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죠? 이제 네. 그때 이제 푸틴 얘기가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조종하는 F-16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 제3국에서 발진할 경우도 그 해당국을 러시아가 그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F-16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본이 저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그 전쟁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하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런 모습이 완연한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달 안에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을 잇따라 방문해가지고선 정상회의를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네. 오는 9일 출국해서 이제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을 이제 차례로 방문해서 이제 정상들하고 만나서 일본이 이제 특히 뭐 물류망이라든가 인재 육성,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탈탄소화 이런 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일본하고 중앙아시아는 2004년 이후에 외무장관 회의를 한 9번 정도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20주년이죠. 이제 그걸 기해서 가서 중앙아시아에 더 탄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외신 분석은 그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 특히 미국 견제하는데 일본이 좀 이렇게 그 총대를 매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일본과 인도가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뭐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번에 이제 가면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우회해서 유럽에 가는 물류망이 있거든요. 카스피해 경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특정 기능 체류자라는 자격을 해서 이제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서 중앙아시아하고 더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를 할 것 같다는 예정이고요. 지금 마이니치 보도인데요. 일본하고 인도가 그 2022년 9월에 2+2 그러니까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하고 이제 그동안에 중단이 됐었는데 이것도 오는 20일쯤 인도에서 다시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위대하고 인도군이 공동 훈련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이제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데 일본이 저전 부지런히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특히 중국 견제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방전략위원회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미군이 글로벌 전쟁 대비에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봐요. 저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특히 좀 보수 세력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유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악시오스가 어제 전했는데 미국 의회가 이제 초당적으로 위임한 기구가 있는데 이게 국방전략위원회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난달 중순에 그 아스펜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 그거 앞두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요지가 미국이 지금 그 큰 전쟁의 대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이 국방전략위원회 그 책임자가요. 예전에 그 미국 하원 정보위 중진 멤버였던 민주당 소속 제인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약간 초당적인 기구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 공화당 소속 로저 워커 상원의원도 미국의 방산이 지금 많이 약화됐는데 이거를 아주 잘 짚어줬다. 뭐 이런 식의 또 칭찬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 20여 년의 집중 투자로 뭐 미국의 군사 조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내용도 이 보고서가 있습니까? 한 100쪽 정도 네. 되는 모양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것들 몇 개가 악시오스가 소개한 거 보면은 중국이 지난 20년 정도 특히 서태평양에 군사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우주 사이버 분야가
많이 올라와서 미국이 특히 취약해졌고, 특히 만약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 경우에 러시아 해킹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혼란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력이 과하게 부족하다. 2차 대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도 이렇게 큰 차질을 빚은 것도 이런 거라고 지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이 국가안보의 주요 걸림돌이다. 이런 그래서 의회에서 위임을 한 보고서인데 네. 의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국가안보에 미국 의회가 제대로 협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관련 지원을 요청을 할 경우에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법안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해서 몇십억 달러가 낭비가 되고 새로운 군사 강화 프로젝트도 그 사장시키는 그 우를 범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기를 워싱턴 정가가 너무 정쟁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군에 대한 어떤 미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이버라든가 AI, 소셜 미디어 같은 쪽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몇 개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인종 정체성 시비 트럼프에 분열 조장하며 무례하다라고 그러니까 해리스가 응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어떤 걸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트럼프가 그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가서 얘기하면서 그 해리스의 그 인종적 그 정체성을 시비를 했죠. 저 사람이 뭐 한동안은 인도 사람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 흑인이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시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버지는 자마이카계고 어머니는 인도계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례하고 이건 무례하다 그러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그 하워드 대학 이게 흑인 명문 대학인데 거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 정체성이라는 게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무례하다고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그 행사 때 자기한테 굉장히 불편한 질문하는 ABC 여기자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 똑같은 낡은 쇼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들으면 화내지 않고 이렇게 딱 경청하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를 갈 때가 됐다.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번 선거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어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 나는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발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런 반응들,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백악관 얘기입니까? 대변인이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역겹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대통령 지금 이제 사실상 후보죠. 그 부군이 이제 변호사 더거 에모프인데 이 사람이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람인 걸 다시 느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는 백악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레리 호건 전 밀랜드 주지사. 이 사람은 트럼프를 좀 그동안에 계속 좀 이렇게 비토했죠. 한국 사위, 부인이 한국계죠. 그러면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해리스의 그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끔찍하다. 그래서 미국은 더 나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공화당 사람이 아주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직격을 했습니다. 네. 시그마 감마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흑인 남녀 네. 학생 그 연합체인데요. 미국에 한 200만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지금 아주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해리스도 하워드 대학 다닐 때 이 회원 그 흑인 여성 클럽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미 자동차 노조도 그 이제 전에 바이든 지지를 했었는데 네. 이제 해리스 지지한다고 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해리스하고 같이 유세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유세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뭔가 공방도 더 격해지는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생산성 높이지만 접근 격차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또 제기가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세계은행하고 공동 발간했는데 남미하고 카리브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성형 AI의 그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동안도 있었죠. 이
챗GPT 같은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게 더 있다는 건데 그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계층상에 뭐 이럴 때 뭐 도시와 그다음에 이제 비농촌 지역, 그다음에 남녀 여성, 뭐 그다음에 연령별로 어떤 그 이런 챗GPT 같은 그 생성형 AI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그런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네.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자라든가 그 경제계 그다음에 노조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회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브라질을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그렇죠. 모양입니다. 생산형 네. AI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브라질 빈곤층 노동층 같은 경우는 8.5% 정도만 그게 가능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디지털 접근성이 좀 보통 이상인 노동층은 그 생산성이 훨씬 더 많이 지금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째 부유층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가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UBS가 그 분석을 했는데 특히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니까 영국 부자들이 많이 떠나는데 특히 두바이로 많이 간답니다. 거기는 이제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 비자 같은 거 투자 비자가 좀 이제 아주 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생활 여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잘 돼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백만장자 규모가 2028년까지 지금보다 한 17%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그 헨리 보고서라고 이제 글로벌 부의 흐름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기관 보고서인데 네. 내년 말까지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로 전 세계에서 한 6,700명 정도의 백만장자가 순유입될 것 같다. 이게 같은 기관 미국에 들어가는 규모의 한 2배 이상일 것 같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 뭐 세금도 안 받고요. 비자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매력이 있나 봐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두바이 같은데 네. 인도,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에 그 아주 갑부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X와 밀레니얼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까? 미국 암학회가 네. 한 2,300만 명 정도의 그 암 진단자를 쫙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제 저 같은요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X 세대 여기는 이제 1970년대 X 세대가 60년대 중반부터 태어난 거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그런데 네. 이제 그 X 밀레니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훨씬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한 2배 이상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대신 네. 이 X 밀레니엄 세대가 암으로 사망하는 거는 훨씬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의료 기술도 발달한 것도 있고 네.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럴까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걸 내놓지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하면은 비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포화지방 같은 거 붉은색 육류 같은 거 많이 먹고요. 가공식품, 항생제 남용 같은 것 때문에 체내의 미생물 군집 변화 같은 게 있고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그렇게 이제 컴퓨터 같은 걸 많이 다루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오염물질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하는데 확실히 어떤 생활 여건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검진도 좀 자주 그렇죠. 하는 그런 것도 편이기도 있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그냥 대규모 연구라는 부분에서 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만한 또 연구였습니다. 여기까지 또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를 비롯해서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최근에 매일매일 쏟아지는 국제뉴스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